자, 김병진의 사이연서 로운 인사이트 김병진 상임특위위원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R&D 예산 요즘 막 얘기를 하는데 예. 뭐가 문제인지 잘 몰라가지고 그 얘기 한다고요. 예. 예. 별로 재미가 없고 힘이 빠지는 얘기라서 저도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과학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R&D 예산 뭐 그런가 보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이제 이게 발표되고 나서 IMF 때도 안 깎인 예산인데 하고 33년 얘기들이 만의 삭감이라고 33년 만의 삭감이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이제 16.6%가 삭감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예. 사실 이제 과학 기술이 좀 발전하는 이런 시점에 아주 중요한 예산인데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데 왜 삭감이 된 겁니까? 일단 이제 정부에서 밝힌 거 그대로 말씀드리면요. 네네. 우리나라 R&D 예산이 그동안에 양적 확대에만 치중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질적 개선에 소홀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네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시도한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기부의 이종호 장관이 이제 이 국가 R&D 예산 배분 조정 결과 발표 브리핑을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하는 얘기는 지금 세계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중간에 있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선진국들하고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네네. 일단 전제를 했습니다. 그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어쨌든 그 속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R&D는 국가 R&D는 이제 양적으로는 30조 원인데 이게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보다도 양적으로는 더 많다. 우리가 질적으로는 GDP 대비로는 전 세계 2위거든요. 네네. 이스라엘이 1위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총생산량에 비해서 이제 제일 많은 이제 두 번째 나라긴 한데 어쨌든 뭐 이렇게 다섯 번째 규모지만 그 동안에 이게 너무 늘리기에만 급급했다. 예, 예. 그래서 지난 정부 기간 동안에 이제 5년 동안 그 10조가 늘었는데 이 10조가 늘은 거에 비해서 뭐 효율적인 성과나 그다음에 혁신적인 성과가 없더라. 그래서 이 그 구조를 자기들이 살펴보니 오히려 예산이 늘어나면서 안일해지고 그다음에 기득권들이 오히려 나왔다. 네네. 카르텔 얘기가 또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이제 우리 R&D가 우리나라의 국가과학기술이 퍼스트 무브로 가기 위해서는 R&D를 R&D답게 하는 게 중요하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과 제도를 혁신해서 이권 카르텔을 없애고 효율을 높이는 게 네, 중요하다라면서 이제 삭감을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효율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좀 효율적인 방안을 찾자. 그래서 이제 삭감을 했는데 근데 이게 삭감액이요 이렇게 많이 줄여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는 뭐 비전문가니까 잘 모르니까 어디서 얼마를 줄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그 브리핑상에서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 일단은 이제 이게 배분 조정 대상이라는 게 모든 R&D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중요한 R&D에 대해서만 배분 조정을 하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자기들이 볼 때 나눠주기식 그다음에 관행적인 사업 뭐 이런 것들 같은 이제 비효율적인 사업들하고 그다음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아주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결과에 올해 하는 사업들에 대비해서 108개의 사업이 줄었고 그다음에 예산은 3.4조 원 정도 감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뭐 내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연차 계획에서 더 늘어나는 사업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계속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삭감 폭이 거의 20%에 육박할 거다. 계속해서 하는 사업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뭐 그 구조조정에 대한 뭐 기준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하고 대신에 이제 여기서 더 많이 줄인 예산을 이제 기초연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R&D로 전환을 하겠다. 그리고 소부장이나 뭐 감염병 같은 것들은 이제 이슈들이 해결이 됐으니까 또 진취적인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많이 줄었는데 지금 책정된 예산 25.9조 원 뭐 이것도 뭐 사실 뭐 작은 돈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은 생각 못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안일했고 뭐 그동안 어떻게 했고 뭐 이권 카르텔이 있었고 이런 거를 다 조정해가지고 25.9조 원 투자했다가 뭐 잘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다 쓰겠다는 겁니까? 일단은 뭐 그 투자 방향에 대해서는 뭐 크게
뭐 과학자들도 크게 이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보면 일단은 어쨌든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 연구 개발 이런 파트에다 1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글로벌 연대를 좀 해서 초인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세계 최고 인재 양성을 확보하겠다. 뭐 이런 파트에 대해서 2.8조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그다음 조금 미래적으로 우리 차세대 성장 동력 우리나라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첨단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전 이런 파트에 2.5조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 네네. 얘기를 하고 그다음 현재 주력인 이제 첨단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가는 부분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첨단 모빌리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3.1조 원 정도 투자하겠다.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차세대 통신, 6G 통신 그리고 그 인공지능 중에서도 초거대 이제 인공지능 그리고 사이버 보안 뭐 이런 파트에 1.6조 원 정도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요건 미래를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그래서 가장 크게 국방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무기 체계를 이제 그 개선하는데 이제 투자를 하고 그다음 공공 R&D 같은 경우에는 범죄나 재난재해 예방 같은 경우 그리고 탄소 중립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다 배출 업종에 대한 전환하는 기술들 뭐 이런 것들 토탈해서 우리나라 지금 현안에 대한 부분들 8.7조 원 정도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이게 2.8조 원 워낙 큰 돈이어서 이게 뭐 얼마나 늘어났는지 당장 들어선 잘 모르겠는데 글쎄요. 뭐 특징적인 부분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특징적이면서도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아까도 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글로벌 R&D를 확보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R&D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하겠다. 기업들이 뭐 자기들 뭐 정부의 얘기로는 이게 그 카르텔 비슷하게 같은 과제로 여러 번 받아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대신 수행해주기도 뭐 그런 거 있다고 해서 그 기업 R&D에 대한 손을 보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R&D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우리 글로벌 R&D가 소규모고 그다음 단발성으로 하다 보니 그러니까 행사성 이제 협력 그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뭐 탑 수준으로 못 올라갔다. 그래서 글로벌 R&D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R&D인데 해외 기관이 이제 주관 기관 또는 참여 기관으로 정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외국 국제연구기관하고 외국 연구기관하고 우리나라 연구하고 풍토가 좀 다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해외의 연구 시스템은 우리나라처럼 뭐 계획서를 자세하게 내고 정산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돈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집행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나하나 그 정산하고 공무원들한테 감독 법인카드 뭐 썼는지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우리 부산에 와 있는 FAU 그 독일 대학교에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연구 과제는 그런 행정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거 상관없이 이렇게 글로벌 R&D를 높이는 건 이건 뭔가 좀 안 맞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일단 뭐 행정적인 시스템이나 이게 좀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정하면서 이렇게 한다면 행정 시스템을 개선을 하고 하면 자연스럽게 협력이 될 건데 그 가장 큰 걸림돌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연구 풍토와 해외의 연구 풍토가 다르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협업을 하고 싶어도 요거는 여기까지만 예산을 쓸 수 있어. 이게 꼬리표가 달려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할 때 이거 뭐야라고 얘기하면은 골치 아프니까. 돈을 그렇게 쓰는 풍토를 바꾸는 그것도 뭐 일단 뭐 법적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거 외국 연구기관에만 좋은 일 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뭐 그런 지재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 결과의 쏠림이나 인력의 쏠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글로벌 R&D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병행됐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산 줄면은 일단 당장 못 받는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장 큰 게 이제 그 우리 연구 현장에는 다 정규직이 아니고요.
비정규직 연구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예, 정부 출연연 같은 경우에도 박사후 연수원이라 그래서 포닥 그다음 위청 연구원들 그래서 그 학습도 하면서 그다음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돈도 벌고 하는 연구원들이 많은데요. 이게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나가게 되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 과제 베이스거든요. 아하. 과제에 그 속해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기 네. 때문에 과제가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이건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대학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공계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과제에 교수님이 참여하는 과제에 참여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임금비성으로 해서 학자금이라든지 생활비를 받습니다. 근데 이 과제가 줄어들면 그런 것들 받을 기회들이 없겠죠. 네네. 그러면 학생들이 연구 그러니까 그런 인건비 보조를 받으면 연구에 집중할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예. 아니죠. 그러면 연구 현장을 이탈할 수밖에 없고요. 기업 같은 경우에도 기업부설연구소나 이런 데서 과제를 통해서 연구원들이 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없어질 거다. 근데 이게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딘가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겠죠. 네. 다시 늘어난다고 해서 돌아올 확률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연구 생태계라는 거는 이제 주 연구자와 부연구자와 보조 연구원이 이런 생태계 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 보조 연구원들이 거의 없어져 버리면 아하. 다음에 뭔가를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그 예가 뭐냐면 우리가 조선업이 불황되었다 그래가지고 조선소의 그 근로자들이 많이 이탈했지 않습니까? 네네. 조선업 화랑됐는데 그 사람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력이 없어서 수주를 못 받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연구 현장에서 똑같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당장 그럼 월급 못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과제가 종료가 되고 과제가 없으면 월급 못 주니까 내년에 계약이 그냥- 종료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내년 예산이 책정이 완벽하게 이제 삭감이 됐지만 네. 이게 어떤 논의 과정에서 또 다시 책정이 될 수도 있는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내가 이 연구하는데 이렇게 삭감이 됐으니까 내년에 나가야 되나 아니면 좀 있어야 되나 뭐 이런 걱정 많이 하시겠네요. 그 당사자들은 되게 고민이 많을 거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은 마음들이 다들 싱숭생숭할 거고 그래서 그 대학에 있는 주임 교수님들 그다음에 출연연의 책임 연구원들 그분들도 그 자기들이 고용하거나 이제 그 같이 하고 있는 파트너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책임감을 못 한다는 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현장은 네. 뒤숭숭하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국회 뭐 인준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죠. 지금 현재 이제 연구자들도 뭐 어떤 뭐 목소리를 내고 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원래 과학 기술인들이 각기 자기 분야에서 뭐 활동하기 때문에 잘 안 모이거든요. 네. 원래 그래서 모이시죠. 각자 도생에 익숙하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요. 예, 예. 또 요번에 좀 다릅니다. 그래서 출연연 과학기술인 연합 뭐 협의회 총연합회 뭐 그 국가 이제 공무원 노조 과기부지부 뭐 이런 거 해서 한 10개 단체가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 네. 과기연대회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출범시키고 이제 대국민 설명도 발표했는데 이 회원 수가 2만 명입니다. 아. 근데 그거 외에 뭐 기초 연구회라든지 여러 군데서 지금 계속적으로 그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고요. 과기 원로들 은퇴하신 분들도 지금 같이 이제 반대 성명이라든지 이런 걸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언뜻 보니까 예산 삭감 때문에만 다들 반대하는 거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과기연대의 서명 내용 를 제가 조금 성명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정부의 일방적 예산 삭감과 제도 개혁을 반대한다. 일방적 예산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매도한 거에 대해서 정부는 사과해라. 이거고요. 그다음에 위법하고 졸속적으로 삭감한 연구개발 예산에 대해서 원상회복해라. 그리고 관료가 급조한 명령 하달식 제도 혁신 방안을 철회하라. 그리고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 이겁니다. 여기에서 예산이 준 거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고 예산 삭감하는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인의 얘기는 없고 그다음에 법을 어겨서 가면서까지 이렇게 급조해서 이 예산 삭감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우리 사이언스에서도 지난 2년 동안 계속 이 과정을 보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원래 국가 R&D 예산은 6월 30일까지 확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네네. 과학기술기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사태가 어떻게 됐냐면 6월 28일 날
이 예산안이 원래 만들어졌는데요. 네, 네. 소폭 인상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6월 28일 날 그 국가재정전략에 의해서 대통령이 R&D 중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를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라. 그리고 국제협력을 대폭 확대해라.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심의를 안 하고 바로 과기부에서 뭘 하냐면 각 부처로 공문을 보내서 R&D 재구조안 만들어내세요를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게 회신 기한이 4일입니다. 네. 근데 토일 포함해서 4일입니다. 이러면서 무조건 10% 이상 예산 줄이고 그리고 글로벌 R&D를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네. 정말 그때는 우리가 몰랐지만 한 4일 동안 각 그 기관별로 네. 급하게 했겠네요.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네. 정말 전부 다 내용 나와가지고 검토 없이 하는 거죠. 아, 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넘었지 않습니까? 이때가 네. 1년 동안 안 하고 급조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로운인사이트 김병진 상임특임위원이었습니다. 예, 일교차 큽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자갈 찾으면 18,253회 박성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